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유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저는 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귓병에서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이번 방송부터는 조금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에 좀 근황이나 협회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중간에는 맥주 스타일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맥주 책을 좀 들고 왔어요. 이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맥주 책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도 맥주 책이 되게 많은데 한동안 되게 많이 샀다가 이제 더 이상 맥주 책을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싶어서 요즘은 이제 안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인지 궁금하면 교보문고 가서 한번 둘쳐보고 필요하면 사고 안 필요하면 안 사는데 맥주 스타일에 관한 책들이 저도 집에 몇 개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가장 보기도 쉽고 좀 재밌게 쓴 책이 맥주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조슈아 번스타인의 책이에요. 뭐 맥주 바이블 이런 책도 있는데 번역이 굉장히 잘못됐고요. 내용은 좋은데 번역이 굉장히 잘못된 책이에요. 그 책은 다시 좀 재번역을 하든지 감수를 다시 해서 할 필요가 있고 맥주의 정석이라는 책도 있죠. 원래는 테이스팅 비어라는 책이죠. 랜디 모셔의 책인데 뭐 고전이죠, 고전. 이쪽 이제 업계에서는 되게 고전인 책인데 그 테이스팅 비어라는 책이 또 완전 전문가를 위한 책도 아니에요. 그 전문가와 이제 막 맥주에 입문하시는 분들 그 사이에 타겟층에 있는 책인데 영어 원문으로 보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그 랜디 모셔라는 분이 문학적인 그 감성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읽혀지는 영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국어로 번역된 게 이제 맥주의 정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인 것 같고요. 그건 그냥 테이스팅 비어라는 이름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맥주의 정석이라 해서 꼭 그 표지도 정석책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책의 가치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면서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책도 역시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용어적인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는 내용적인 것보다는 그 맥주 용어들 있잖아요. 그 용어를 이제 한국말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된 것들이 좀 있어요.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국말로 옮기는 데 있어서 그 책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책도 굉장히 정말 좋은 책인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맥주 스타일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을 갖고서는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이 맥주의 모든 것이란 책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 내용상 맥주 스타일의 내용상 조금 잘못된 것도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같이 보면서 좀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이 책은 뭐 항상 맥주 책들이 그렇듯이 맥주의 재료부터 뭐 마시는 법, 시음, 온도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다 사실 필요가 없는 게 다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재료가 어떻고 시음 온도가 어떻고 양조 방법이 어떻고 뭐 쭉 돼 있고 스타일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뭐 푸드 페어링 나오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뭐 아주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재밌게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조슈아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되게 재밌어요 글이. 그래서 솔직히 이 책을 제가 좀 추천하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좀 지루하지 않게 막 교과서처럼 쓰지 않고 이 양반이 그 저널리스트거든요. 그래서 글쟁이죠, 글쟁이. 그래서 글이 되게 재밌어요. 비유도 재밌고 글도 재밌고. 이 책을 갖고서는 그냥 앞에서부터 맥주 스타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을 중간에 좀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신 맥주에 대한 얘기들을
해서 구성을 일단은 제가 혼자 방송하는 방송에서는 그렇게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주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무겁게 하진 않을 거고요. 가볍게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맥주 스타일에 대해서 좀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저희 비어도슨트 시간이나 제가 이제 외부 강연 같은 데서 맥주 스타일을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맥주 뒤에 스타일이 붙는 이유가 있죠. 근데 스타일은 카테고리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스타일이란 얘기를 쓰는지 한번 보시면 뭐 강남 스타일, 나팔바지 스타일, 70년대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쓰고요. 혹은 고딕 양식, 고딕 스타일, 로마네스크 스타일 이렇게 건축에도 쓰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스타일들을 씁니다. 보통 패션이나 뭐 그림, 회화, 혹은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양식 같은 데도 쓰는데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양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네이버 사전 같은 데 찾아보시면 그 의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러 문화를 이후의 세대에서 평가하거나 규정하는 것을 바로 스타일하고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즉, 그 당대에는 그게 어떤 사조인지 어떤 문화인지는 규정되지 않는 거예요. 즐기거나 혹은 유행을 타는 거죠. 이후에 그 앞선 세대에서 그게 또 뭐지? 라고 다시 봤었을 때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규정하는 문화 혹은 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이 바로 스타일이거든요. 맥주에는 왜 스타일이 붙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하죠. 맥주 또한 문화 혹은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맥주를 앞으로 이런 거를 뭐 라거라고 할 거야, 뭐 이런 거를 뭐 NEIPA라고 할 거야, IPA라고 할 거야 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좋아했던 그런 맥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봤었을 때 그게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면, 혹은 그게 그 당시에 큰 유행을 이끌었다면, 또는 큰 충격을 만들어냈다면, 그게 이웃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다라고 하는 거죠. 맥주도 역시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 있고, 맥주 스타일, 비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가 없죠. 그게 무슨 뭐 톡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남아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어가거나 혹은 또 복원을 하거나 할 텐데, 음식과 술은 이렇게 지금까지 생존해 있지 않거나 누군가 전수하지 않으면 다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맥주라고 하는 것도 음료이기 때문에, 식문화이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으면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맥주가 있었어, 그 맥주가 뭐지? 라고 글로 남아있는 거는 솔직히 지금 현 세대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헤더에일 같은 거예요. 뭐 한국말로 헤더라고 할게요. 아마 영어식 발음으로는 좀 다를 텐데요. 그게 스코틀랜드, 영국에 있는 헤더라고 하는 그 식물로 만든 맥주가 있었다고 해요. 뭐 전설의 맥주라고들 하고, 뭐 마지막에 그 맥주를 만들었던 양조사가 그 비밀을 밝히기 싫어서 뭐 자살을 했다, 뭐 이런 뒷얘기, 썰도 있습니다. 뭐 전설과 같은 얘기죠. 그 헤더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스타일로 구분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전통적인 맥주, 예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을 것 같은 혹은 흔적이 남아있는 맥주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생존해 있지 않고요. 남아있지 않고요. 전수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큰 임팩트도 없었던 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있었던 흔적으로만 치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바이스비어라든지 오늘 얘기할 둔켈이라든지 복비어라든지 그런 맥주들은 지금까지도 전수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맥주들이에요. 그 맥주들이 지금 스타일로 규정이 돼서 하나의 커다란 중요한 또 어떻게 보면 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맥주들, 그러니까 맥주의 문화가 성장하고 맥주 산업이 성장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맥주들의 기본이 되고 있는 맥주들이잖아요. 그런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맥주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렇게 좀 깊은 뜻이 있어요. 맥주가 문화다. 맥주는 문화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맥주 스타일을 문화의 관점으로 반드시 바라봐야 돼요. 맥주 스타일을 문화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도식적으로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이걸 막 칼로 이렇게 나누듯이 바라보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란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맥주 스타일을 공부하신다고 하면서 뭐 BJCP나 뭐 WBC 월드비어컵이나 뭐 이런 비어 스타일 가이드라인으로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비어 젖지나 아니면 뭐 시서론이나 이렇게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붙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붙는다고 하는 거는 답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맥주 대회 같은데 출품을 하신다거나 혹은 그렇게 뭐 시서론이나 비어저지처럼 뭔가 합격을 하시기 위한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그렇게 뭐 비어 스타일 가이드라인 어느 협회나 혹은 맥주 대회에서 제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고서 공부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데요. 일반적으로 맥주 자체를 이해하신다거나 맥주 스타일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그 맥주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들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잊어먹지도 않아요. 나중에 다 까먹거든요, 외우는 건. 그래서 제가 맥주 스타일을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강연을 할 때 맥주 스타일이 툭 튀어나와도 그 맥주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도 역시 이 맥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당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맥주 스타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기억하게 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한테 뭐 어떤 맥주 스타일을 딱 던졌을 때 아주 정확한 뭐랄까요, 이렇게 것들은 얘기할 수 없을지도 있지만, 하지만 그 맥주 스타일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배경에 태어났는지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맥주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맥주 스타일은 문화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그 맥주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는지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제가 막 연도나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맥주 스타일이 어떤 맥주 스타일인지는 한 3-4가지 키워드로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맥주 스타일을 키워드로 또 암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오도슨트 맥주 스타일 시간에도 저는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스타일을, 같은 맥주 스타일이라도
교육하는 강사분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똑같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문화적인 배경, 탄생 배경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맥주 스타일을 기억해낼 수 있는 한 세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맥주 스타일이 그냥 이게 막 자세하게 나누지 않아도 한 50에서 60개가 돼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세분화시키면 한 100개 정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50에서 60개 정도를 구분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알고 있지 않으면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여튼 맥주 스타일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맥주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가장 구분하기 쉬운 것부터 접근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에일과 라거로 구분이 되죠. 에일과 라거로 구분을 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명확한 구분점 그리고 가장 쉬운 구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맥주 스타일을 구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녀석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녀석들은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놈들이죠. 그런 맥주들은 이제 전통적인 스타일, 트래디셔널한 스타일로서 지금 맥주 스타일 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는 맥주들이에요. 당연히 이 맥주들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거와 에일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지금의 맥주 스타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트래디셔널한 스타일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트래디셔널한 스타일들은 오리지널 맥주들이 있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들은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되는 녀석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잉글리시 페일 에일이나 포터 이런 맥주들 같은 경우는 한때 전 세계를 주름 잡았다가 사라진 녀석들이죠. 정말 사라졌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맥주를 처음 시작했던 브루어리들이 사라진 거예요. 맥주도 사라진 거고요. 그래서 오리지널이 없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 복원되고 있는 맥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스타일을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오리지널들이 있습니다. 스타우트의 오리지널, 기네스죠. 바이스비어의 오리지널, 슈나이더 바이스의 탭7이죠. 그죠? 필스너의 오리지널, 필스너 우르켈이죠. 절먼 필스의 오리지널, 라데베르거죠. 헬레스의 오리지널, 슈파텐이죠. 이런 식으로 그 맥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맥주들은 계속 이제 앞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생존해 있을 거고. 그런 맥주 스타일들 먼저 익히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에 아직 안 들어온 오리지널 같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밀크 스타우트, 스위트 스타우트의 오리지널은 맥커슨이라고 하는 맥주인데요.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는 안 들어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외국에 가셨을 때 반드시 맥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테이스팅을 하고 혹은 구매를 하셔서 한국으로 가져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리지널 스타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카테고리들이 있죠. 이제 서브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스타일에서 알코올 도수나 아니면 향이나 맛이나 첨가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화된 스타일들이에요. 예를 들어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스타우트가 기네스죠. 그런데 거기서 귀리나 호밀 그리고 볶은 보리를 넣은 아이리시 드라이 스타우트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들로 가는 거죠. 스타우트에서 유당을 넣어서 단맛을 높인 것은 밀크 스타우트. 스타우트인데 알코올 도수를 8도 이상으로 높인 거를 임페리얼 스타우트. 스타우트인데 오트밀을 넣은 거를 오트밀 스타우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재료나 아니면 알코올 도수나 향미적으로 분화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서브 카테고리들인 거죠. 오리지널에서 분화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맥주들을
명확히 베이스가 되는 트레디셔널한 맥주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서브 카테고리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했던 50개 정도의 스타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스타일들이 바로 요즘 유행하는 이제 뭐 크래프트 스타일인 거죠. 크래프트 맥주 스타일도 결국은 이렇게 따라가서 밑에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크래프트 맥주 스타일들도 어차피 기본적인 오리지널 혹은 베이스가 되는 스타일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맥주를 재해석하거나 거기서 변형을 한 거기 때문에 맥주 스타일의 기본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면 크래프트 맥주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트 맥주를 이해하는 게 또 뭐가 어렵지 않냐면 문화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또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맥주를 마시고 나서 왜 화이트 스타우트라는 이름을 붙였구나 라고 하고서 우리가 이해 정도는 할 수 있는 기틀을 갖게 된다는 거죠. 물론 화이트 스타우트, 뭐 골든 스타우트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재미죠, 뭐 재미, 위트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이런 거 만들었어 하고 하는 발악, 양조자의 발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뭐 말이 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크래프트 맥주 영역으로 와서는 꼰대 같은 마인드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주 스타일을 문화적으로 바라보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지금 크래프트 맥주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크래프트 맥주는 이상한 놈들이에요. 스타일 파괴자들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오리지널 스타일들부터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라. 익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서브 카테고리들은 조금씩 공부를 하시되 베이스 스타일을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 가지는 나중에 크래프트 쪽으로 가도 계속 어떤 그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맥주에 대한 생각이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꽤 지나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둔켈 정도만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조슈아 엠 번스타인은 이 둔켈에 대해서 바닥에서 추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라거에 대해서 라거 먼저 얘기하고 있네요. 바닥에서 추출하라. 뭐 양조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대중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추출하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챕터명을 쓴 것 같고요. 둔켈이라고 하는 맥주를 쓰는 챕터에서는 어둠이여 오라라고 하는 또 챕터의 제목을 붙였어요. 재밌죠. 저는 이렇게 책을 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둔켈 뭐 이러면서 쓰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근데 어둠이여 오라 하면 대중들도 무슨 얘기지 하면서 쉽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뮤닉 둔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뭐 이 책에서는 맥주 순수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둔켈을 얘기하는 데 있어 맨 먼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알프스 산맥인 것 같아요. 이 둔켈은 오리지널 라거입니다. 라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어두운 색의 라거를 우리가 둔켈이라고 해요. 둔켈은 다크죠. 그래서 완전 블랙은 아니에요. 어둡다, 다크에서 좀 짙은 앰버부터 짙은 브라운까지, 다크 브라운까지를 우리가 둔켈의 영역으로 이렇게 보고요. 다크의 영역으로 보고요. 이 바이에른 알프스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얘기가 이 책에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맥주를 가면과 불볕더위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양조가들은 그 지역의 시원한 동굴에서 보관했다. 이 방법을 통해 몇몇 혜택까지 덤으로 얻었다. 맥주를 시원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면
맥주 숙성 과정에서 경이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모가 떠 있다 가라앉는 과정에서 맥주의 안정성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한면바로 맥주의 암호는 이렇게 우연찮게도 풀렸다라고 했는데 양조학적으로는 조금 말이 안 되죠. 이게 썰이에요, 썰. 이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썰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이에른 알프스 지역, 알프스 산맥의 지역에서 이 둔켈이 시작됐다는 것은 요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진짜 우연히 발견된 거고, 그리고 효모로 봤었을 때 이 라거 효모와 에일 효모는 다릅니다. 완전 다른 놈이에요. 게놈이 완전히 분석이 됐거든요. 효모는. 그래서 예전에는 라거 효모가 에일 효모의 변종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놈이에요. 에일 효모는 상면 발효 효모죠. 사크라멘시스 세레비시아라는 효모고 빵 효모랑 똑같고요. 고대부터 빵과 함께 맥주를 만들면서 인간과 함께 있었던 효모예요. 상온에서 발효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근데 라거 효모는요, 하면 발효 효모고 사크라멘시스 칼스퍼겐시스 혹은 사크라멘시스 파스토리아누스라고 부르는 이 효모는요,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남미에서 왔다고 해요. 완전히 다른 놈이고요. 그래서 우연히 유럽으로 와서 우연히 인간의 발효 음료에 기여를 하게 된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맥주 스타일 수업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 이 라거 효모와 에일 효모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지네들의 살 길을 사는 거예요. 지네들의 번식, 지네들이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연히 인간의 발효 음료에 얘네들이 기여를 하게 된 거고, 인간은 그냥 우연히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료를 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주 효모를 라거 효모와 에일 효모로 구분하지만 이건 순전히 인간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그냥 우연히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뿐이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라거 효모가 뭐 에일 효모에서 나왔다느니 에일 효모의 뭐 개량형이라느니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 거죠. 그건 너무 인간의 관점인 얘기고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연히 남미에 있었던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는 이 미생물이 우연히 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우연히 발견돼서 우연히 이게 하나의 맥주의 스타일로 그냥 정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이 조지 M 번슈타인의 이 부분은 틀렸죠. 틀린 거예요. 효모가 떠있다 가라앉는 과정에서 맥주의 안정성이 향상된다. 이거는 양조학적으로는 좀 틀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이 명확하게 좀 틀린 부분도 있어요. 이분이 양조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맥주 전문가도 아니에요. 맥주를 굉장히 사랑하고 오랫동안 맥주에 대한 글을 써온 건 맞지만 또 완전히 맥주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뒤에 푸드 페어링 부분을 또 보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쓰긴 써야겠고 나의 지식은 없고 그러더니 이제 셰프와 함께 쓴 이제 파트들이 있는데 뭐 그냥 재미를 읽어보면 좋을 뿐이지 여기서 뭔가 크게 도움 부할 부분은 없고요. 또 이렇게 중간중간 스타일에 관한 얘기들을 보다 보면 양조적으로 혹은 미생물학적으로 약간 틀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저는 뭐 전문가냐?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지식들을 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강의를 하려다 보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교과서를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미생물학이나 아니면 발효나 이런 쪽들에서 참고하는 책들은 일단은 식품공학 교과서들이에요. 식품공학 교과서들, 그다음에 미생물학 교과서들, 대학 교과서들 중에서 이제 개론을 다루는 그런 책들, 생화학 책들. 그래서 대학 교재로 쓰이는 책들을 그거 다 이해를 못하죠. 전 전공자가 아니니까. 근데 개론적인 부분들을 개념적으로만 한번 보시고 거기서 지식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이스토고 쪽에서 그 농업고등학교들이 있어요. 네, 농업고등학교의 책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죠. 고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이제 농업고등학교의 교과서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참고합니다. 교과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개념을 잘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조적이나 아니면 미생물이나 화학 같은 그런 어떤 개념들은 그렇게 교과서를 많이 참조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지 잘못된 지식들을 얻지 않거든요. 뭐 구글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맥주 책들에서 그런 지식들을 얻으시면요, 잘못된 지식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은 반드시 교과서를 찾아서 공부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야, 뭐야, 둔켈 이제 시작했는데 시간이 끝났어? 야, 어떻게 하냐? 네, 음악 2개 들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야, 죄송합니다. 저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쓸데없는 얘기 안 했죠, 그죠? 네, 맥주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지났고요. 다시 다음에는 둔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 효모에 대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바이에른에 가서 밤베르크 가서 먹은 진짜 둔켈 이야기도 같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개인 방역 신경 쓰시고 모임 최대한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이지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